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각군 수뇌부는 다음 전선을 어디로 결정할지를 놓고 격렬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조지 마샬 육군 참모총장은 유럽 서부 전선의 동맹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어니스트 킹 해군 참모총장은 그들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기를 잡은 지금이 남서태평양에서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죠. 이들은 열띤 토론을 가진 뒤 결국 어니스트 킹 제독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솔로몬 제도의 아주 작은 섬 툴라기를 첫 번째 공략 지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이름을 와치타워라고 명명했습니다. 1942년 당시 태평양에서의 일본군의 핵심은 라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은 라바울을 중심으로 툴라기를 비롯한 여러 곳에 수상 비행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겐빌 케이타 지역에도 정식 비행장을 건설 중이었고 뉴기니 섬의 부나고나 지역과 밀름만에도 비행장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어니스트 킹 제독은 일본군의 이런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치타워 작전의 시작을 툴라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7월 초 솔로몬 제도를 정찰하기 위해 출격한 PBY 미군 정찰기가 우연히 과달카날 북쪽에서 수천 명의 일본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과달카날에 대형 비행장을 건설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정찰을 담당하는 수상 비행기 기지와 대규모의 정식 비행장은 미군에게 아예 다른 수준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과달카날에 비행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뉴헤브리디스와 뉴칼레도니아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항구, 비행장들이 모두 일본 항공기의 폭격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미 합참에서는 와치타워 작전을 변경시켜 과달카날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어니스트 킹 제독은 남태평양 총사령관인 로버트 곰리 중장을 이번 작전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데요. 그에게 전달된 디데이는 겨우 한 달 뒤인 8월 1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간 진행될 과달카날 전역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정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반대로 과달카날이 그만큼 중요했고 시급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초 남서태평양을 담당하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뉴기니 섬의 방어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이번 작전에 대한 모든 정권과 책임은 로버트 곰리 중장의 해군이 지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곰리 중장은 최종적으로 일주일을 연기한 8월 7일로 디데이를 결정했고 남태평양의 피지섬에 해군과 해병, 전병력을 7월 28일까지 모았습니다. 그들은 30일까지 두 차례의 모의 훈련을 거친 뒤 7월 31일 16시 30분 솔로몬 제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해군의 지휘하에 진행되지만 각 섬에 상륙할 병력으로는 알렉산더 벤더그리프트 장군의 제1해병사단을 비롯한 미 해병 19,00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렇기에 해군과 해병 두 군데의 조율을 잘하는 게 로버트 곰리 중장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었죠. 해군에서는 사라토가를 비롯한 세 척의 항공모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61이 선두에 섰고 미 해병의 수송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 62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5일간의 항해 끝에 과달카날 섬 남쪽 800km 지점에 도착한 미군은 북쪽으로 변침하며 과달카날로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군은 하늘의 정찰기도 과달카날의 레이더도 미군의 접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6일 밤 자정, 항공모함 함대 TF-61은 과달카날 남쪽에 도착하여 함재기의 출격을 준비했고 잠시 뒤 새벽 3시 사보섬 서쪽에 도착한 수송함대 TF-62는 각자의 목적지에 따라 툴라기와 과달카날 두 개의 상륙부대로 나뉘어 이동했습니다. 과달카날이 미군에게 중요했던 만큼 해병의 주력 부대인 벤더그리프트 수장의 제1해병사단은 과달카날로 향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세 척의 항공모함에서 무려 85기의 함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함재기들은 혹시 있을 적 항공기에 대한 정찰을 담당했고 다른 함재기들은 과달카날과 툴라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6시 13분 과달카날 북쪽에 도착한 엑스레이 그룹의 순양함 퀸시는 과달카날을 향해 첫 포격을 실시하면서 그 유명한 과달카날 전역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첫 상륙은 툴라기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일본군 주요 거점은 툴라기 섬과 가부투 섬이었습니다. 툴라기 섬에는 군부대 시설과 병원, 막사, 병영 등의 시설이 집중적으로 있었고 가부투 섬에는 수상 비행기 기지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두 섬에 상륙하기 위해 할레타와 할라보에 우선 상륙하여 혹시 있을 포위 공격에 대비한 후 본격적으로 툴라기 섬 상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선택한 남서쪽의 블루비치는 산호초가 가득했기 때문에 미해병 레이더스 부대는 수송보트에서 내려 해안까지 두 발로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됐는데요. 왜 이런 곳에 부대원들을 내린 걸까요?
사실 툴라기 섬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은 동쪽 해변밖에 없었는데 일본군은 이 점을 이용해 화력을 동쪽으로 집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이런 움직임 역시 잘 알고 있던 미군은 일본군의 허를 찌르며 블루비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레이더스 부대가 블루비치에 걸어서 도착할 때까지 일본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하게 해안가에 상륙한 레이더스 부대는 바로 북쪽에 위치한 사사피 마을을 점령했고 일본군이 주둔해 있는 281 고지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기와 함선에서 엄청난 양의 포탄이 떨어졌음에도 레이더스 부대의 앞을 막는 일본군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된 자연 동굴 안에 참호를 만들어 포탄이 떨어질 때는 이곳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폭격이 멈추자 참호에서 나와 레이더스 부대를 향해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화력과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일본군이 선택한 방법은 게릴라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속에 구덩이를 파고 매복해 있다가 미군이 지나가면 집중 사격을 했고 어디든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라면 작은 채용을 이용해서 매복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 위, 야자 잎 속에 몸을 숨겨 사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회성 공격이 지날 수밖에 없는 매복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 번 공격하고 죽음을 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공격 덕분에 레이더스 부대는 나무 하나하나를 모두 확인하며 지나가야 했기에 전진 속도는 상당히 느렸습니다. 툴라기 섬 350명의 일본군은 지독하게 죽을 때까지 미군에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해병 레이더스 부대가 툴라기에 상륙한 이후 바로 옆에 더 작은 섬 가부투와 타남보고에는 미 함대와 항공기에서 무려 800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총 길이 1k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섬들에 떨어진 엄청난 폭격으로 정박해 있던 18개의 수상 비행기는 모두 폭발했지만 툴라기 섬과 마찬가지로 동굴 속에 몸을 숨긴 일본 병사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섬을 지키는 일본군은 미야자키 시게토시 대령의 지휘를 받는 536명의 요코하마 해군 항공대였는데요. 시게토시 대령은 미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라바울에 이 사실을 알린 뒤 마지막 병사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 말했고 그들은 정말로 그 말을 지키게 됩니다. 가부투 섬에서 미해병들이 상륙할 수 있는 곳은 산호초가 없는 동쪽 부두가 유일했습니다. 일본군은 이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양섬의 고지에 기관총 벙커를 만들고 미군이 부두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낮 12시 40명의 낙하산 부대가 185 가부투 섬의 부두에 도착하자 양섬에서 미군을 향한 기관총 집중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낙하산 부대원들이 해안가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부두밖에 없었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로 출발한 2파, 3파 부대원들 역시 보트 위에서부터 집중 사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부두에 도착한 낙하산 부대원들은 무려 2시간의 집중 사격을 그대로 받아내며 가부투를 향해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남보고를 향한 포격이 이루어지며 기관총 세례가 잠시 멈춘 사이 조금씩 가부투를 향해 진격한 미군은 결국 오후 6시 가부투 섬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타남보고에서 날아오는 기관총탄은 낙하산 부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정말이지 타남보고는 하나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타남보고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좁았고 나무 하나 없이 개방된 것에 더해 다리까지 바닷물이 찼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려는 낙하산 부대원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작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과달카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7일 오전부터 미 항공기와 순양함에서는 적군의 시설이 있는 해안가를 향해 집중 포격을 했습니다. 오전 9시 알렉산더 밴더그리프트 소장이 이끄는 제1해병사단은 수송선을 이용해 레드비치에 아무런 저항 없이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상륙 이후 일본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롱가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해 부대를 2개로 나눠 서쪽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진을 막는 일본군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 해병에게 더 큰 위기는 전방의 일본군보다 후방의 보급품 수송 문제에서 왔습니다. 보급품 수송이 계획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됐기에 점점 해안가에는 보급품들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밤이 오자 전체 보급품의 40%밖에 수송하지 못한 채 하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툴라기에서는 어둠이 찾아온 뒤 일본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사이 무려 5번의 대규모 기습을 감행한 일본군은 찰리 중대를 해변까지 몰아넣기도 했고 알파 중대를 집요하게 공격했으나 결국 레이더스 부대는 이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다음날 오후 3시 물리적인 섬 점령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섬 전체에 흩어져 게릴라전을 이어가는 개개의 병사들 때문에 밤늦도록 소탕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군 500명 중 자발적으로 투항한 병사는 겨우 3명이었고 나머지 전병력은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한편 타난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남은 일본군들은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북쪽 해안가 기습 상륙도 막히고 정면 공격도 막히고 항공 폭격과 함대 폭격마저 동굴 속에 들어가며 일본군이 끝까지 저항을 하자 루퍼터스 대령은 벤더그리프트 소장의 지원을 받아 전차 중대를 투입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군은 끝까지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차가 타난보고에 상륙하자 일본군은 참호에서 나와 전차 궤도에 쇠막대를 찔러 넣어 전차를 멈춘 것인데요. 정지한 전차를 향해 수류탄과 화염병을 던져 승무원들을 모두 사살하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밤 10시까지 진행된 치열한 전투 속에 타난보고는 미군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툴라기와 마찬가지로 가부투섬과 타난보고섬 대부분의 병력은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며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한편 과달카날에서는 레드비치에 아무렇게나 쌓인 보급품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전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밤새 적군의 기습은 없었고 아침이 되자마자 벤더그리프트 소장이 이끄는 해병대는 서쪽으로 다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해안가의 평평한 코코넛 농장을 가로질러 빠른 속도로 이동한 해병 5연대는 룽가 포인트까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은 근처 일본군이 매복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쿠쿤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우회 이동한 해병 1연대는 이동 중에 일본 정찰병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를 신문한 끝에 알아낸 사실은 과달카날 섬에는 몬젠 카나이 대령이 이끄는 400명의 일본군과 비행장 건설을 담당한 2,500명의 인원이 있었고, 이들은 미군의 엄청난 폭격에 놀라 섬의 서쪽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병 1연대는 일본군의 저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비행장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쿠쿰에 도착한 해병 5연대는 일본군의 가벼운 저항만을 받고서 빠르게 쿠쿰을 점령할 수 있었고, 16시 해병 1연대는 마침내 룽가 지역에 도착하여 비행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군이 비행장을 점령한 뒤 확인한 일본군이 한 달 동안 이뤄낸 성과는 미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는데요. 겨우 5주 만에 3600피트의 대형 비행장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발전소와 라디오 스테이션, 각종 군시설과 경납고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미군이 공격하기 바로 하루 전 6일 밤 몬젠 카나이 대령은 병사들에게 사케를 배급하여 비행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걸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고생해서 만든 비행장이라 그런지 일본군은 도망갈 때 비행장을 파괴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미군은 비행장을 그대로 점령하는 대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군으로서는 최소한 미군이 쓰지 못하도록 파괴를 하고 갔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무기와 개인 장비, 차량, 식량, 보호품 등을 그대로 놓고 갔기 때문에 미군은 엄청난 물자를 온전한 상태로 노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툴라기와 과달카날에 상륙한 미 해병들의 전투를 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시간 동안 미 해군은 라바울에서 날아오는 일본 항공기와 지속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툴라기와 과달카날에 미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 제25 항공전대 야마다 사다요시 중장은 라바울에서 비행기를 출격시켜 거점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00km에 달하는 먼 거리로 인해 5시간의 비행 끝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구축함과 수송선 각 한 척, 그리고 약 20개의 함재기를 잃게 되면서 플래처 제독은 항공모함을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로버트 곰리 총사령관에게 항공모함이 처할 수 있는 위험과 급유 부족 문제를 이유로 항모함대 TF-61의 철수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 밤 놀랍게도 로버트 곰리 중장은 이를 승인해주게 되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요코타운을 잃은 플래처 제독이 항모를 소중히 여기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하지만 TF-61의 철수는 곧 제공권을 포기한다는 면에서 같은 아군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TF-62 터너 소장 역시 공중 엄호 없이 해상에 머무를 수는 없다며 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벤더그리프트 소장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2만 명의 해병들이 목숨을 걸고 상륙하여 목표 지점을 모두 점령한 이때 공중과 해상을 담당해줄 해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또한 보급품 하역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수송선이 돌아가면 미 해병들은 충분한 음식, 장비도 없이 섬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플래처 제독의 이기적인 결정이었죠. 한편 과달카날의 비행장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명예롭게 순직한 자신들과 같은 미 해병 핸더슨 소령의 이름을 따 핸더슨 비행장이라 명명했습니다. 이제 과달카날을 다시 찾기 위한 일본군과 이를 지켜내기 위한 미군의 수결관의 치열한 과달카날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